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책 읽는 백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총균세입니다. 지리와 국부 연관성을 말하는 책이란 건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대륙 간 빈부는 지리적 우연에 달려있고 인간 문명 격차는 대륙 환경 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다 읽은 것 같지만 결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작 5글자만 알아선 총균세 진가를 놓칠 겁니다. 요약은 한계가 있다 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숨겨진 가치를 못 보게 하죠. 물론 저자는 만약 총균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역사마다 종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이유는 환경의 차이 때문이지 종족 간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도 지리적 우연을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해당 내용 역시 많이 생략되었다 여깁니다. 오늘은 책을 읽은 분, 읽지 않은 분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총균세 가치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이 책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들은 하나의 질문 때문입니다. 1972년 7월 뉴기니 열대 해변을 걸으며 생물학자로서 새 진화를 연구하던 중 뉴기니의 얄리라는 지역 정치인이 질문합니다.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개발해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에게는 우리만의 화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죠. 왜 역사는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되었는가? 해당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무엇이 인류 문명을 갈랐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왜 인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발전 속도와 문명 수준을 가지도록 형성되었는지 답변하기 위해 책을 집필해요. 가장 간단한 건 우리가 더 똑똑하고 위대하나 저들은 미개하기 때문이란 종족, 인종, 민족론을 들먹이는 게 편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게 총균세입니다. 당시에 이미 문화생태학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인간, 환경, 생물 공동체가 그에 대응하는 문화를 빚어낸다는 학문이에요. 또한 선진화되고 좋은 제도 덕에 국부가 갈렸다고 봤죠. 하지만 저자는 이를 개의치 않고 생물 지리학을 동원해요. 전복 등 사회를 미화하는 게 아닌 역사서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려는 게 지리적 차이를 연구하게 된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바로 총, 균, 쇠가 국가 빈부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요. 원주민을 몰아내는 데는 유럽의 총과 균과 쇠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즉 총균세를 먼저 얻은 국가가 지배자가 된 거고 그게 없는 국가와 민족을 억압해 국부를 채운 겁니다. 그럼 왜 누구는 총, 균, 쇠를 갖출 수 있어 지배자가 되고 제국이 되었지만 누구는 위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 피해자가 되며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저자는 해당 궁극 원인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책에서 알려줍니다. 핵심은 바로 대량 식량 생산이 가능한 땅이었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식량 생산입니다. 대량 식량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먼저 부강해지고 다른 지역을 앞섰어요. 이게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그 외 제도, 발명, 위인, 문화 등은 근접 원인일 뿐 모든 요소가 탄생한 궁극 원인이 아닙니다. 복잡한 제도는 인구 밀도가 높은 정주사회가 발전해서 가능해지죠. 정주사회는 농업이 출현해 잉여 식량 생산 후 저장이 가능해져 출현했어요. 즉 복잡한 제도가 생긴 궁극 원인은 농업이고 농업 덕에 왕, 사제, 발명가 등 특수 계급 먹여 살리고 특수 계급은 일에 전념해 사회 제조업과 제도가 발전하고 문화도 형성되었죠. 하지만 이런 기적은 작물화 가능한 품종과 가축화 가능한 포유동물이 있어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벌어졌죠. 추가로 동서축은 기후, 환경 차이가 적어 작물과 가축이 빨리 퍼지니 이런 조건을 지닌 지역이 다른 지역을 앞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농경과 목축이 총균세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우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식량을 대량 생산 가능한 땅이 유리하다라고요. 여기까지 말하면 책은 지리적 이점을 중요시 여기고 시작점이라 여겨 말하긴 하지만 지리적 이점만 말하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발명을 받아들인 사회 특징이라든지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제도와 문화의 역할도 말하거든요. 이 책이 환경만 말한다는 건 아무래도 요약하려다 보니 그것만 전달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직접 읽진 않았으나 그 요약만 듣고 판단해서 이런 이미지를 얻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혹은 해당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지리 이야기만 기억에 남기도 하거든요. 1회차 땐 저도 환경 결절론만 보였어요. 위도와 경도, 작물화와 가축화 이야기는 처음 읽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만 기억에 남아 모든 리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총균세 리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해당 내용만 많이 들어서 직접 읽지 않고 지리적 우연만 말하는 책이라고 오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 원인만 남은 거죠. 어떤 지역도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고 그런 내용만 말하는 책이다? 아닙니다. 환경 결정론은 책에서 저자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 말하지만 결코 환경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약은 저자가 전달하려는 요소를 왜곡시키기 쉽고 책이 지닌 가치도 놓치고 책 내용을 생각할 노력을 덜 하게 만드니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너진똑이란 북튜버님을 보는데 그분이 요약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딱 이 책 이미지에 맞는 표현이라 여겨요. 총균세는 기술과 문명의 차이가 지능의 차이가 아님을 증명해 생물학적 우월이 아니라며 후진국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인종차별적인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죠. 과학기술과 선진 문명 등은 환경의 차이 때문이며 즉 운일 뿐이라고 말해주니까요.
또한 근접 원인에 매몰되지 않고 궁극 원인을 추적하고 구분하게 해주는 태도를 배우게 해줍니다. 제도, 종교, 문화 등은 근접 원인이고 이와 같은 원인을 탄생시킨 궁극 원인은 환경이라면서요. 저자는 결국 우리에게 오만한 선진국과 상처받은 식민지와 빈민국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타고난 유전적, 문화적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생물학적 편견을 일소했다는 게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환경 덕분에 발전 속도가 달라졌다는 통찰보다 훨씬 중요하죠. 다르게 말하면 생물학적 요소가 빈부 원인이 아니니 어떤 국가도 열애 없이 다음 세기엔 빈곤해지고 부유해지기도 하며 역전이 가능할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유전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증명한 국가에 살아가는 국민이라 여겨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타고난 문화적, 유전적 우열이 있다면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서럽게 살았어야 할 겁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책은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위란 지리 같은 환경이죠. 처음에 비옥했던 땅이 인구가 모여 오염되고 급격한 발전으로 황폐해지면 더 이상 땅에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도가 시민의 동기를 부여하면 더 발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질이 이점을 가장 중시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소프트웨어가 버티는 법이니까요. 정말 지리가 아닌 제도 덕분에 국부가 결정된다 믿는 분에게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도가 가난과 부를 나누면 왜 국가가 아닌 대륙 단위로 가난하고 부유한가? 인간 사회의 여러 속성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라시아가 당시 총균세를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총균세를 가진 국가는 모두 유라시아였습니다. 1492년 유라시아가 기술, 문자, 총균세를 가졌고 마침내 불평등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 불평등의 시작이 된 계기, 모든 대륙, 문명이 차이가 난 원인은 농업을 먼저 하고 인구 밀도가 상승하며 복잡한 제도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게 저자의 믿음입니다. 농업 역사가 길수록 국부가 높을 확률도 증가한다는 거죠. 지리만 장땡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리가 먼저 충족되어야 그걸 활용할 좋은 제도도 나오고 같은 노력을 해도 더 성과를 내며 발전한다는 거죠. 땅만 비옥하면 관리를 크게 안 해도 싹이 날 수 있고 반대로 땅이 척박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씨앗이 발아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지리 요인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드웨어가 나쁘면 아예 좋은 소프트웨어가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거 부유했던 국가가 지금 빈민국이 된 건 환경이 바뀌어서도 있고 부패한 권력층과 제도가 원인이라 봅니다. 제도가 원인이면 제도를 개선 시 언제든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결국 지리가 좋으면 무조건 부유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유리하고 선택에 따라 더 부유해지지만 지리 자체가 별로면 불리하고 이민자 유입 제외하고 스스로 부유해질 기회 자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서구 열강 같은 선진국도 빈민국 중 지리적 이점이 있거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중동 국가엔 관심 많이 가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남미, 아프리카 내륙 지역은 범죄가 벌어지든 내전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잖아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요. 이런 관심 차이가 지리적 이점을 가진 국가는 제도만 받쳐주면 부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대량 식량 생산이 가능한 토양이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 추월당하고 전복당한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운이라 여깁니다. 우연히 다른 문명이 침략해서 착취하니 기회가 없었을 뿐 가만히 냅두고 서로 자급자족했다면 긴 시간이 흐른 뒤라 할지라도 결국 발전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이 대륙에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하지만 지배당하고 착취당한 순간 땅은 황폐해지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뒤틀려 큰 균열이 생겨 그 국가가 부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적어졌다고 봐요. 결국 시작과 기회는 환경에서 오지만 그게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부터 인류 문명은 침략자보다 문명 진척 속도가 느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대평가가 됐으니까요. 최근 먼저 문명과 복잡한 사회가 시작되고 인구가 증가한 이유까지는 설명 가능하나 유라시아가 급작스럽게 발전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은 휙 넘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유라시아가 유독 제국이 많았던 건 지리뿐 아닌 문자를 발명하고 기록해 계속 후대에 학습시키고 문화, 제도, 위인, 거기에 식민지에서 착취한 자원을 활용한 덕이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수많은 전쟁 때문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가 많이 계속 싸우다 보니 군사력은 증가하고 군비 확충을 위한 조세 제도가 더 촘촘해져서 특히 유럽은 급격히 강해졌다고 봅니다. 강한 중앙 집권 정치가 탄생한 것도 덤이겠죠. 총균세가 가진 한계도 존재하기에 다른 시각을 말하는 책도 많습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는 총균세와 달리 농경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궁극 원인은 지리가 아닌 제도 덕에 국부가 결정되었다 말하고 위어드는 총균세가 말하는 지리적 이점은 1200년대까지 밖에 통용하지 않고 그 이후는 문화, 제도적 요인 덕에 발전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책은 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작이라 볼 뿐이지 지리만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한데 그중 1등을 뽑는 거지 어떻게 한 요소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겠어요. 그건 억지이며 유치한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책 내용을 다 동감하진 않습니다. 예시로 저자는 위인 개인이 행한 영향이 과연 인류사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각 위인 행보도 매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세종대왕님 아니셨다면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배우는 점도 많고 존경하는 자를 모방하거든요. 누군가 선례를 만든다면 좋은 걸 퍼뜨리면 그걸 지키려 하고 퍼지면서 인류사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봅니다. 예시가 예수님과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저자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깨달음을 주지만 모든 내용을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4대 성인도 결국 유라시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기는 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라시아에 태어난 인물이 문자와 그걸 기록할 판이 발전한 덕분에 가르침을 더 남기기 쉽지 않았을까? 기원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탄생하셨어도 과연 그분들 이름과 가르침이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혹은 기원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도 제2의 4대 성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유라시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잊혀진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요. 그래도 개인이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순 없다고 봐요. 시간이 더 지나면 총경세는 어쩌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같은 의미와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추가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건 그때까진 인간은 신을 본따 창조되었으니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신학 교리를 진리로 여겨왔는데 이를 깼기 때문이거든요. 우린 조물주 손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도 절대자가 허락했으니 자연을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존재도 아닌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하니까요. 모든 생명은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각자 진화했고 인간은 우연히 최강종이 된 거죠. 지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특별하기에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천동설에서 벗어나 지동설로 지구도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에 불과하다며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해 특별함을 깼죠. 총균세도 같습니다. 물론 책은 개인이 지닌 역할과 힘을 크게 중시하지 않긴 했습니다. 저자는 모든 대륙과 국가의 똑똑한 인물은 많이 탄생하지만 재능을 활용하고 쓰게 해주는 자원과 시스템 유무가 중요하다고 정리합니다. 동시에 주변 문명, 기술, 사회와 접촉을 하며 영향받아 발명하고 성장한 덕분도 크다 해요. 그 사회 역시 지리적 영향에 맞춰 설득하죠. 물론 책은 추측하는 내용도 많으니 무조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 책은 인류가 현 모습이 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형성된 모든 원인이 환경 때문이라 확신하는 책은 아닙니다. 에필로그 보면 저자도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다만 제도, 문화, 위인은 근접 원인이고 차이의 궁극 원인은 환경이라고 설득합니다. 문명과 국가가 빈부격차가 있는 건 저들이 열등하지만 우린 특별하고 창조주에 의해 선택받은 게 아닌 환경에 의한 운일 뿐이죠. 그게 총균세가 지니는 교훈이자 가르침이며 후대까지 전해질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서로 다를지언정 열등하다 보지 않고 인류 이웃으로 보게 해줄 지침서로요. 그러면서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말합니다. 책 시작에 나온 얄리 질문을 다시 듣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할 거라고요. 각 대륙 장기적인 역사서 나타나는 차이는 대륙에 정착한 사람의 타고난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에필로그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인간 사회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과학적일 수 있으리라고. 현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도 유익하리라 확신한다. 짧게만 요약된 위도, 경도, 환경 결정론만 넣지 마시고 직접 본문을 읽어보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다시 봐주세요. 그럼 더욱 여러분에게 도움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책 핵심 요약이 안 되도록 하려고 대본 계속 수정하고 책과 대본 재독하며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